결혼식 당일날에는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세요. 아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결혼식 날 해외여행을 가라니요? 결혼식장에 와서 저희 쪽팔리게 만들지 말고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시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 결혼식에도 못 가요. 그런 가난한 집안에 딸 시집 보냈다고 소문이라도 날까봐 미치겠다고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지만 직업과 학력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사돈들로부터 결혼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된 임현자 씨였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 임현자 씨에게 어느 날 통쾌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그 복수가 어떤 것일지 지금부터 제 얘기 들어주실래요? 영상 후반부에 정말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현자입니다. 한 평생 가난은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지요. 노점상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날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침이면 작은 리어카를 끌고 길거리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사람들은 제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떡볶이 냄새가 정말 끝내주네요. 라며 웃음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도 종종 제 노점상에 놀러 오곤 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보다 더 맛있어요. 라는 아들 친구들의 칭찬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 친구들에게 돈 한 푼 안 받고 컵에 떡볶이를 가득 담아주면서도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아들 친구들이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할 때면 제 아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손에서 만들어진 떡볶이 한 컵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 뒤에는 늘 고된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았으니까요.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엄마, 운동회 꼭 와야 돼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운동회 당일 이상하게 가게에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줄까지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말이죠. 손님들이 줄어들자 저는 서둘러 김밥 몇 줄을 준비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니 이미 운동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는 아들 친구들 사이에서 제 아들은 먼 하늘을 보며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운동회 날인데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손에 쥔 채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옷이 이게 뭐예요?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왜 엄마는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요.
아들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사하느라 기름 냄새와 양념이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왔거든요. 아들 친구들의 부모들은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만 일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으니 아들 앞에서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눈물이 나왔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에게 조용히 김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돌아갈 테니까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먹으렴.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그런 건데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가난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시만요. 뒤돌아보니 아들이 숨이 넘어갈 만큼 헐레벌떡 뛰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내가 너무 싫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도 그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다시 운동장으로 가서 저랑 같이 즐겁게 놀아요. 그 말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아들의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결승선을 힘차게 통과하며 기뻐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나 잘했죠?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 먹고 힘냈어요. 라며 제 품으로 뛰어들던 아들의 모습은 제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운동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멋진 사람이 돼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줄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이렇듯 우리 아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참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아들은 단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부족한 형편에서도 가난을 탓하지 않았고 늘 열심히 공부하며 사고 한 번 치지 않는 모범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과 아빠 없이 자라는 환경은 분명 아들에게도 무거운 짐이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내색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 아들은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고된 노점상으로 버티며 지내는 동안 제 안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가 커져갔습니다. 가끔은 노점상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였죠. 바로 노점상을 정리하고 커피와 토스트를 파는 어엿한 제 가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커피 머신 소리와 토스트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아들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바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싶어요. 딱 1년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학원비랑 책값 정도만 도와주시면 돼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요. 딱 1년만 공부에 전념해 보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작은 부탁 속에 담긴 아들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들이기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노점상을 했던 곳이 관공서 근처였거든요.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은 공무원들이 제 노점상에서 아침에는 김밥을, 퇴근길엔 떡볶이를 사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제 옆에서 말했던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저 공무원 아저씨들처럼 깔끔한 정장 입고 일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저를 웃게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굴뚝 같았지만 제 형편의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모아놨던 얼마 안 되는 돈도 노점상을 그만두고 제 가게를 차리는데 모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딱 1년만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굴더라도 어떻게든 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들은 제가 봐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학원에 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하루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시험에서는 아쉽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미련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지만 가난한 형편을 잘 아니 차마 저에게 다시 부탁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하고 싶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다면 엄마도 끝까지 너에게 힘이 돼줄게. 이왕 고생한 거 아들을 위해 1년만 더 고생하자는 마음이었어요. 제 말에 아들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국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그동안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며 저를 도와주신 거 너무 잘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기쁨과 감사를 들으며 지난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들의 노력과 성취는 제게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었던 거야. 아들은 이제 어엿한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자랑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설레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 몇 달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저랑은 동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말하는 내내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아들의 말에 집중하며 자연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니? 엄마도 빨리 만나보고 싶다라. 며칠 뒤 아들은 여자친구를 직접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날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속으로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아하고 수수해 보이는 인상과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태도가 제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찬혁 씨 여자친구인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고 첫 마디에서부터 성격이 참 곱고 바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레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과 정말 잘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배려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동시에 어쩐지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민정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직접 만나보시면 분명 민정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리 민정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봐요. 이날의 만남 이후로 아들과 여자친구의 관계는 더욱 진지하게 이어졌고 곧이어 두 집안이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로 향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로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한 거야.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들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하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상대편 가족들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사도는 친절하고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사도는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이어졌고 안사돈이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사돈의 질문은 가벼운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들렸고 딱히 날카로운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곧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커피와 토스트를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소소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안사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토스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가게에 한번 꼭 찾아가 보고 싶네요. 안사돈의 호의적인 반응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이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가 더욱 훈훈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깥사돈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깥사돈이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바깥사돈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커피와 토스트를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바깥사돈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노점상 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일하는 관공서 앞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팔던 그 사람이잖아. 갑자기 사람을 하대하며 반말로 쏘아붙이는 바깥사돈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바깥사돈을 쳐다봤고 저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사돈은 쉬지 않고 이어서 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어디 다른 곳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을 게 뻔하지. 상견례 자리니까 커피랑 토스트 파는 가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럴싸하게 지어내서 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바깥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사돈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바깥사돈의 말에 동조하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길에서 노점상이나 하는 집에서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민정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니. 안사돈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노점상을 했던 과거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제 삶을 이어가야만 했으니까요. 비록 힘들게 길에서 이곳저곳 떠돌며 장사를 했지만 우리 아들을 안 굶기고 공부까지 시킬 수 있었으니 오히려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들의 날선 비난은 마치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듯한 기분조차 들게 만들더군요. 저는 흥분하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엔 먹고 살기 위해 노점상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노점상을 정리하고 집 근처에서 커피와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바깥사돈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운영한다는 그 가게 이름이 뭔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 거야. 만약 당신 거짓말하는 거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전히 반말을 하는 바깥사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노점상은 그만둔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너도 공무원이고 아빠도 공무원이야. 그런데 길에서 노점상이나 운영하던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이런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직도 엄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바깥사돈의 말은 마치 저의 평생 동안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듣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널리는 손으로 컵을 잡으며 간신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모욕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울컥하고 말았어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공기가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깥사돈은 곧이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고생 안 했댔어? 길에서 노점상 하려면 고생 많이 했겠지. 그렇다고 우리 딸을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라고?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우리 딸을 공무원 만든 줄 알아? 적어도 상대 부모가 나처럼 공무원 정도는 하고 있을 줄 알았지. 근데 뭐 길에서 떡볶이랑 김밥이나 팔던 사람이 딸 아이 시부모가 되겠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 박가사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 깊숙이 박혀왔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삶이 하루아침에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간신히 흥분을 억누르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여자친구 민정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듣고 있겠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박가사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공무원까지 됐으면서 내가 이런 집안을 택한다는 게 말이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아들을 키우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고 어떻게든 아꼈으며 돈을 모아 어엿한 제 가게를 차린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을 하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도 바깥사돈 기억나요. 저희 노점상 단골이셨잖아요.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셨으면서 그리고 살면서 길에서 파는 떡볶이 한 번, 붕어빵이나 호떡 한 번 안 사 먹어본 사람이 전국 팔도에 어디 있겠습니까? 박가사도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건 그냥 출출하니까 찾아갔던 거고, 아무튼 길에서 김밥이나 팔던 집안엔 우리 딸 못 보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그 순간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하는 집안과는 결혼 못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분명 강렬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곧이어 제 손을 잡더니 저를 이끌고 함께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시간들이었지만 박가사돈의 말에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의 존재가 아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밤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안사돈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억지로 가라앉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안사돈은 지난 상견례에서의 언행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과잉 행동이었다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때문에 결혼을 망치게 됐다고 밥도 안 먹고 있어요. 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실수를 한 거라고 이해 좀 해주시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지난번 상견례에서 느꼈던 수치와 모멸감이 다시 떠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아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상대 부모들이 미안하다고 하니 딱 한 번만 더 만나보자고 말이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자는 다시 자리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저번처럼 나를 몰아세우면 어떡하나, 아들이 또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련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들은 유독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안 사돈은 이전 상견례에서의 태도를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딸을 너무 아끼다 보니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사돈의 차분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바깥 사돈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편안해지는가 싶더니 안 사돈이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결혼식 당일날에는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그 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들 결혼식 날 해외여행을 가라고요? 안 사돈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고 밥도 안 먹고 투정을 부려서 결국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객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깥 사돈이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죠. 분명 소문이 날 겁니다. 제가 일하던 관공서 앞에서 노점상이나 하던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냈다고요. 그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곤 제 앞에 봉투를 툭 던지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한 300만 원 넣어놨습니다. 해외여행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세요. 결혼식에는 오지 마시고요. 그게 우리 딸과 저희 부부를 배려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 분노, 슬픔이 뒤섞여 몸이 떨릴 정도로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노력이 그들의 말 몇 마디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바깥 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제 결혼식에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자식 결혼식에 부모가 올 수 없냐고요? 왜? 도대체 왜? 식당 안은 그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공기를 찢어놓듯 울려 퍼졌고 모두가 아들의 다음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아들은 바깥 사돈이 툭 던진 돈봉투를 집어들었고 억누르지 못한 분노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돈봉투를 바깥 사돈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봉투는 공중에서 찢어져 버렸고 안에 든 돈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지폐는 마치 바깥 사돈을 조롱이라도 하듯 식탁 위와 바닥으로 흩어졌고 모두의 시선은 돈더미와 아들에게 쏠렸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와 분노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를 맞은 바깥 사돈의 얼굴도 분노로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바깥 사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채 울려 퍼지기도 전에 바깥 사돈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그런 짓을 해? 바깥 사돈은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경고했어요. 제 몸 건드리지 마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들은 박갓사돈의 손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박갓사돈은 소리를 지르며 아들의 멱살을 잡았고, 아들은 그런 박갓사돈이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순식간에 제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의 식기들이 엎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접시와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안사돈과 민정이가 급히 끼어들어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일 뿐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놀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식당 앞에 도착했고, 경찰들이 급히 뛰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순간에도 박갓사돈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날 폭행했어요. 당장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습니다. 박갓사돈의 말에 식당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과 깨진 접시들, 그리고 싸늘하게 굳어버린 분위기가 증거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억울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저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과거에 노점상을 했다는 이유로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치욕을 당하고 다쳐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박갓사돈은 식당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아들의 행동을 문제 삼았고, 아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겠다며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을 겪으며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찮겠니? 혹시 이 일로 내가 더 큰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아들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쪽이 모욕적인 말을 시작했고 제 멱살을 잡은 것도 그쪽이에요. 그들이 한 말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쪽에서도 증거를 제출했으니 저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알고 보니 두 번째 상견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상견례 때 저희 모자는 사돈들로부터 믿지 못할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상견례라고 그런 모욕을 또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아들은 생각했나 봅니다. 아들은 두 번째 상견례 때의 모든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과 식당으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제출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며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당신 아들이랑 둘 다 처벌받아봤자 당신 아들만 손해일 겁니다. 당신 아들한테 폭력 전과 남으면 공무원 계속 못해요. 우리 남편도 공무원이지만 뭐 곧 퇴직이라 상관없습니다. 과연 누가 더 손해일까요? 아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들이 잘리길 원하세요? 지금이라도 당신 아들 데리고 와서 둘 다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 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들에게 곧장 안사돈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니요? 이젠 엄마한테 전화해서 협박까지 하네요.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하며 모든 자료를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판단하게 두죠. 그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아들은 박갓사돈과 안사돈의 말과 행동이 담긴 녹음 파일, 가게 CCTV 영상, 그리고 식당에서의 대화 내용을 담은 증거들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작성하며 판단은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글과 영상은 아들과 박갓사돈이 속한 공무원 조직 내부에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말과 함께 박갓사돈과 안사돈을 비난하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앞에 두고 부모 면전에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지? 원래 저희 관공서 안에서도 안 좋은 소문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역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부모님을 그렇게 욕보였으면 저 정도는 당연한 거죠. 정말 잘 참으셨네요. 저였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10년 정도 전까지 저희 관공서 앞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파셨던 분이시죠. 항상 어머님 가게에서 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했던 기억이 나네요. 잘 지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저도 그때 어머님 가게에서 정말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때 퇴근길에 사 먹었던 떡볶이 맛이 그립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머님께 그런 몹쓸 말을 한 사람들은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갓사돈과 안사돈의 행동을 질타하며 저희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일하는 관공서에서도 아들을 지지하는 동료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료들과 선배들은 따뜻한 말을 건네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반면 박갓사돈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립되어 갔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늘 자신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박갓사돈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듯 직접 아들을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그는 어렵게 입을 열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고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가만히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던 순간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어머니께서 그 사과를 받아주신다면 저도 이 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박갓사돈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직접 어머니께 사과를 드리겠네. 그날 저녁 박갓사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낮고 조심스런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난번 제 언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게 얽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아들이 이 일을 마음에서 놓아주고 다시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마음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 이런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깥 사돈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사돈은 먼저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아들도 며칠 내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저나 어머니가 이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만큼 우리 가족은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날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들이 저에게 왔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묻자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글을 새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글? 어떤 글을 쓰라는 거야? 아니 글쎄, 제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 때문에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안 좋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새로 글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서로 오해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던 일이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쓰라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랑 원만하게 화해를 했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너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쓴 것 같다. 그래서 그 글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으니 너무 안 좋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잘 화해했고 앞으로 잘 지내기로 했으니 그 사람을 좋게 좀 봐달라. 이런 내용으로 써달래요.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돌려보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 것도 모두 자신의 체면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는 진심이라곤 전혀 없었고 오직 동료들로부터 받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덜기 위한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이걸 폭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갈등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사과를 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도 모두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다는 걸 알기에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그 생각에 밤잠도 설쳤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깥 사돈이 아들에게 새 글을 써달라며 부탁을 했던 그 순간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 다들 아시죠?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게 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대화를 엿들은 사람은 절대 조용히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해놓고 뒤에서는 저런 부탁을 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한 게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였네. 라는 말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두둔하던 일부 동료들마저 모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까지 자기 입속만 챙길 줄은 몰랐다. 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 사람을 대놓고 피했고 그 사람의 어떤 말도 더 이상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따가운 눈총을 버티지 못하고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저지른 행동이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 만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이제는 이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아 드디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은 결국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일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억울했던 순간들,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저절로 정리되었고 하늘이 알아서 그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큰 상처나 아픔을 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언젠가는 하늘에서 마땅한 벌을 내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지키고 상처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결국 하늘은 진심을 알아보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좋은 날들을 선물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임현자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좀 부탁드리며 임현자 씨처럼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상처나 슬픔, 여러 고난들이 모두 해결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